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저는 첫 독립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더 컸어요. 설렘보단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막 학수고대하며 시작한 독립이 아니라 살짝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게 돼서 내가 과연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이 어미가 있는 둥지에서 떠나려니까 두려움, 막막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사 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이사를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럭저럭 살만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니까 살만한 걸 떠나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하고 살 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아예 안 해본 것과 한번 해본 것은 차이가 커요. 아예 독립을 안 해봤을 때, 독립에 대한 컨셉조차 없을 때, 그게 어떤 컨셉인지 전혀 모를 때는 당연히 가족과 지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죠. 편하고 말고를 따질 것도 없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디폴트 값인데 막상 또 혼자 지내다 보면 이건 또 차원이 다른 편안함인 거예요. 진짜 넥스 레벨. 이 편안함을 맛보면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한때 내가 살았던 이 본집이 독립을 한 뒤에 가끔 놀러가서 자면 지금 내가 사는 집만큼 막 100%, 200%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본집이 가까워서 자주 오고 가고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가족 집 가면 부모님 집 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먹고 수다 떨고 자고 핸드폰 하고 정말 쉬다가만 오는데도 비로소 집에 돌아와서야 내 집에 돌아와서야 아 이제 좀 제대로 쉬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자유로움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이 독립, 편안함을 예로 들었을 때 따라오는 대가는 외로움이에요. 편안함과 외로움은 공존합니다. 같이 가요. 나란히 갑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상 19은 편안함이 승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또 이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케이스가 바로 혼여, 혼자 여행입니다. 이걸 제가 이번 미국 여행하면서 뚜렷하게 느꼈어요. 이번 일정 동안 절반은 친구와 보내고 절반은 혼자 보내면서 이 외로움과 편안함의 극명한 대비를 느끼고 왔거든요. 오늘 에피소드에선 혼자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1부는 그렇게 하고 2부는 외로움과 편안함을 이제 현실, 여행이 아닌 현실로 한번 끌고 와서 어떤 케이스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는지, 우리 삶에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나 혼자 여행 간다? 이러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외롭지 않아? 심심하지 않아? 무섭지 않아? 항상 듣게 됩니다. 그럼 이 혼자 여행의 장단점을 제 경험 바탕으로 한번 나열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편하다. 편하다라는 말로 모든 게 커버가 돼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건, 몇 시에 호텔 밖을 나서건, 중간에 돌아다니다 들어와서 낮잠을 자건, 저녁을 그냥 뭐 레스토랑 안 가고 도어대시로 시켜 먹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가장 큰 메리트예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체력이 다르고 텐션도 달라요. 물론 똑같이 잘 맞는 친구라면 같이 가도 문제가 없겠지만 분명히 함께 있다 보면 마찰이 생겨요. 누구는 중간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꼭 뭐 어디 전망대 미술관을 꼭 찍어야 되는 관광객 타입일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 어떤 친구는 덤벙댄다. 덤벙대면 그건 진짜 나인메어죠, 나인메어. 최악입니다. 뭐 카드 잃어버린다든지 폰을 두고 온다든지 뭘 자꾸 떨군다든지 덤벙대는 친구랑 함께 가면 그건 여행이라기보단 내가 그냥 뭔가 가이드 플러스 엄마가 된 느낌이 더 들겠죠. 그래서 누군가와 여행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친구랑 해외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맞출 게 너무 많아요. 일정부터 비용, 역할 분담까지. 특히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 친구와 이제 각자 일하는 친구들끼리 맞춰서 여행 가는 게 참 힘듭니다. 시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휴가를 똑같은 날에 내서 맞춰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장거리 여행에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혼자 가면 계획을 안 짜도 됩니다. 안 짜도 돼요. 근데 같이 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어디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해야 여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꼭 뉴욕 가면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고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해야 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꼭 봐야 되고 이런 타입인데 나는 안 그렇다?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추기 너무 많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하는 것조차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다. 혼자 가는 게 마음 편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어쨌든 혼자 가면 편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맛에 혼혈을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두 번째, 진짜 내 취향이 드러난다. 혼자 다니다 보면 알게 돼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지, 쇼핑을 좋아하는지, 미술관에서 작품 보는 걸 좋아하는지, 액티비티를 좋아하는지. 이게 비로소 혼자 갈 때 파악하게 돼요. 나의 취향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방향이 생기죠. 방향성이 생기죠. 아, 다음 여행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여행 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확고해져요. 그 다음,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 혼자 가면 현지인들 플러스 또 다른 여행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서 이제 베가스로 넘어가야 돼서 도메스틱을 타야 했어요. 도메스틱 경험이 5년 전에 있긴 합니다. LA에서 베가스 갈 때.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그때는 짐이 없었고, 그러니까 캐리어가 없었습니다. 고작 이틀 갔다 오는 일정이었고, 이미 저는 LA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리어를 들고 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보스턴 백만 들고 공항에 갔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였어요. 제대로 이 미국 국내선 경험할 기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짐이 있으니까 짐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델타를 타고 이제 베가스로 넘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공항에 갔어요. 가면 이제 키오스크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셀프 체크인을 하고 백드랍을 하면 돼요. 체크인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내가 셀프로 이 백드랍을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공항 가면 다 공항 직원분들이 해주시잖아요. 태그 나오면 알아서 뽑아가지고 걸고 붙이고 다 한 다음에 보내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태그를 직접 붙여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모니터에 나옵니다. 이렇게 붙이라고. 나오는데 괜히 불안한 거 아세요? 괜히 내가 잘못 붙였다가 짐 안 갈까봐. 짐 오지로 갈까봐. 혹은 짐 분실할까봐. 그냥 여행 가면 모든 게 좀 불안합니다. 괜히 내가 만든 작은 실수가 큰 일을 만들까봐 좀 노심초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좀 걱정되고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에 보이는 대로 대충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 밑에 이제 바코드 스티커 3개가 딸려 나와요. 이것도 캐리어에 붙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붙이면 되는 건지. 괜히 내가 잘못 붙였다가 일 잘못될까봐 그냥 붙이지 말고 일단은 줄을 서자. 이래서 그 스티커를 들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쓰면서 이제 앞사람 뭐 뒷사람 이 캐리어를 제가 자꾸 이렇게 번갈아 봤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붙였나 보려고 보고 붙이려고. 그래도 뭔가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붙이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실례지만, 제가 이 고리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 잘 붙인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막 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붙이면 된다, 괜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바코드 3개 이 스티커는 어디다 붙여야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붙였는데, 혹시, 모르겠으면 불안하면 직원분한테 물어봐라. 직원분이 되게 잘 알아서 붙여주실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도 뭔가 질문했을 때 바로 성심성의껏 이렇게 막 훑어봐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스몰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디로 가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가스 간다. 어디 가세요? 이랬더니 부다페스트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멀지 않냐? 꽤나 길 텐데. 이랬더니, 멀긴 한데 뭐 나쁘진 않다. 휴가차 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가 물어보시죠.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 한국이라 하니까 그분이 자기 한국 가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와본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너무 재밌었다. 막 그러면서 경험을 얘기해 주시길래 반가웠죠. 한국에 와본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반가웠죠. 이렇게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 한 뭐 5분? 10분 미만이었어요. 그때 동안 이제 스몰 토크 하면서 덜 지루했죠, 기다리는 동안. 그러고서 이제 짐을 붙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직원분이 다 알아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모르겠다 했더니 까치야 하면서 알아서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스몰 토크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모르는 오지 가면은 길을 잃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어봐야 할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군가와 같이 가면 잘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깁니다. 생기기 쉽지 않아요. 이건 진짜 혼자 갔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저는 이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기회는 어떻게 보면 혼자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 멘탈이 강해진다. 이건 확실해요. 독립심이 몇 배는 더 커집니다. 장난 아니게 레벨업 돼요. 앞서 제가 언급한 썰처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뭐 길을 잃고 언어 안 통하고 상황 꼬이면 결국 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뭐 물어본다든지 그런 판단력, 문제 해결력, 독립성이 확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혼자 여행이 마스터 레벨 아닐까. 혼자 여행 정복하면 거의 다 정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내가 계획하고, 이리고 있어 내가 해결하고, 모든 주체가 다 나잖아요. 또 그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죠,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그래서 혼자 여행에서 오는 그 경험치는 그 어느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이 생겨요. 한번 그렇게 잘 갔다 오면은 또 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경험치를 쌓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그 다음은 단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만큼 단점도 명확하죠. 첫 번째, 좋은 순간을 나눌, 공유할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멋있는 걸 보고 재밌는 일을 겪어도 옆에서 같이 경험하는 것과 다녀와서 그냥 말로 푸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공감의 농도가 다릅니다. 저도 항상 뭐 여행 다녀오면 친구들 만나서 썰 풀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말로만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생생함이 덜합니다.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같이 안 가봤으니까. 이건 제가 겪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 또 그 순간순간 수다 떨 사람이 없다는 게 좀 허전해요. 그냥 우리가 길 가다 진짜 뭐 이상한 사람 봤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옆에 친구 치면서 야 저거 봐봐 저 사람 봐봐 이러잖아요. 또 우리가 뭐 같이 걷다가 뭐 핫한 사람을 봤어요. 그때 우리가 또 바로 나오는 액션이 뭐예요? 옆에 친구 치면서 야 저 사람 봐봐 이러잖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소통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매번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번 있으면 그것도 좀 피곤하죠. 근데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셋이 먹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 농도가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좀 당연하죠 이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다. 오히려 혼자 가면 사진 욕심이 줄어요. 사진 찍기 귀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도 뭐라 좀 올려야 되니까 찍긴 찍는데 나중에 가면 귀찮아져요. 그래서 잘 안 찍게 됩니다. 혼자 가도 셀카봉만 있으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가서 셀카봉 세워놓고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도 친구 있으면 좋죠. 어디든 어느 포인트에서건 사진 찍어달라 하면 되니까 또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은 비용. 아무래도 엠빵 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특히 뭐 호텔 같은 거. 근데 저는 솔직히 돈보다 편안함을 좀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 이건 딱히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저는 친구랑 가도 무조건 트윈베드예요. 무조건 침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1인 1침대가 좋아요. 제가 여행하면서 너무 좋았던 순간이 이건 되게 소소한 행복인데 하루 종일 실컷 이제 힘들게 돌아다니다가 호텔로 돌아와서 싹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그 정말 바삭바삭 그 크리스피한 호텔 침구로 뛰어들 때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딱 다이빙하기 전에 옆에 나이스탠드에 물이랑 과자랑 폰 딱 셋업해놓고 침대에 점프해서 스낵 먹으면서 TV 볼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나만 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맘대로 그냥 다 펼쳐놓고 내 영역 표시해놓고 그 침대 독차지하면서 보내는 조용한 나만의 시간.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단점. 위험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든지 좀 절제하고 자제해야 돼요. 뉴욕 썰은 뉴욕 에피소드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풀 예정이지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는 거. 이건 제가 꼭 한국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안전한 나라여도 범죄는 끊임없이 생기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특히 외국 가시면 다들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나. 그 다음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좋은 점. 물론 혼자 여행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외롭지 않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뭐가 좋냐? 일단 기억이 더 오래갑니다. 공유된 경험이죠. 혼자 보면 아 좋았다, 멋있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같이 보면 그 순간이 둘 사이의 추억으로 남잖아요. 저는 좋았던 게 이제 현지에서 같이 여행하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서도 여행 얘기하면서 계속 그 대화를 이어갈 때 뭐 제가 돌아가서도 뭐 그 친구가 같이 가본 장소를 다시 방문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면 또 반가운 거예요. 같이 가봤던 데니까, 같이 뭐 먹었던 곳이니까. 또 나중에 회상하면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사진 보니까 또 가고 싶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치?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남는다는 거. 이게 진짜 특별하지 않나.
두 번째, 감정이 배로 커진다. 이거 진짜 무시 못하는 거죠. 좋은 것도 웃긴 것도 혼자보다 훨씬 크게 느껴져요. 맛있는 거는 두 배로 맛있게 느껴지고 웃긴 거는 두 배로 더 웃기고 인간은 공유할 때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안전 플러스 심리적 안정. 덜 불안하죠, 확실히. 옆에 누군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이 현지인이면 훨씬 더 안심이 됩니다. 특히 뭐 밤에 이동할 때도 부담이 없고 뭐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하기 수월하고 그건 무시할 수가 없죠. 네 번째, 내가 못 보는 걸 채워준다. 같이 가면 그 상대방이 찾은 맛집, 내가 안 가본 장소,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기회가 훨씬 더 넓어져요. 내 세계가 넓어지죠. 특히 로컬 친구 한 명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내가 딱히 계획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친구한테 맡기면 돼요. 알아서 진짜 찐 맛집 다 데려가지고 다 둘러보게 해주고 어디 뭐 사진이 잘 나오는지 너무 편해요. 다 해결돼요. 내가 혼자 계획하는 여행보다 오히려 퀄리티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현지인 픽이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저는 남이 추천해주는 건 다 좋더라고요. 남이 추천해준 음식, 뭐 장소 그런 데 같이 가보면 다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 추천픽 따라가서 망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는 항상 현지인 픽은 믿는 편이에요. 나보다 낫다. 당연히 나보다 낫겠지. 또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가면 관계가 깊어지죠. 우정여행 간다. 훨씬 더 우정이 돈독해질 수 있겠죠. 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배려하는지 예민한지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싸우고 돌아가서 손절할 수도 있는데 극과 극이죠. 뭐 아니면 돈데 또 같이 갔다 와서 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역할 분담으로 효율이 상승한다. 한 명은 계획하고 한 명은 뭐 맛집 찾아놓고 한 명은 사진 찍고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좀 덜 힘들겠죠. 내가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함께하는 여행은 나 혼자만의 경험치보다는 그냥 그 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더 결속력 있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손절하든가. 이게 손절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싸우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아니면 도 같아요. 저도 친구 해외여행 가서 싸운 적이 있거든요. 막 가서 심하게 싸웠다기보다는 저는 이 친구와 제가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성향이 달랐는지 여행 가서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한국에서도 오래 같이 지냈고 같이 오래 놀았고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여행 가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몰랐던 그 사람의 다른 모습, 성향이 나타나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맞는구나.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는구나.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저도 그때 한번 싸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혼자 가는지. 물론 풀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풀었고 갔다 와서도 풀었고 아직까지도 그때 순간이 회자가 됩니다. 둘이 만나면. 풀어서 다행인 건데 싸우는 게 뭐가 좋아요? 싸워서 좋을 게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혼자 여행의 매력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야겠죠. 혼자 여행의 매력은 그냥 편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제대로 느끼면 중독됩니다. 정말로.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 밀도가 높아진다. 혼자 있으면 폰도 덜 보게 되고 대화에 막 끌려가지도 않아서 좀 더 그 순간을 길게 느끼는 것 같아요. 풍경도 더 오래 보게 되고 사람 구경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더 깊게 하게 돼요. 진짜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혼자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특히 막 혼자 사색하고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루를 진짜 내가 살았다라는 느낌이 남아요. 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생생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당연히 뭐 최근이라서 생생한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곱씹게 되고 아, 너무 좋았는데 또 하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내 리듬이 생긴다. 내가 아침형인지 밤형인지 돌아다니는 게 좋은지 쉬는 게 좋은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게 되고 내 루틴, 내 리듬을 찾게 되고 굳히게 돼요. 그래서 다음 여행할 때도 이 리듬 따라 가면 좀 더 수월하게 되죠, 앞으로. 그 다음 자신감이 생긴다. 혼자 다 결정해야 되니까 처음엔 귀찮지만 길 찾고 뭐 메뉴 고르고 일정 바꾸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내네? 나 혼자서도 잘 사네? 이 감각이 생겨요. 이게 곧 자신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여행하면서 현지인 친구 한 명 만들었는데 그 친구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혼자 갔다 하니까 그 친구가 No way, no way 못 믿더라고요. 와, you're so confident? 이러면서 너 진짜 자신감 넘치는구나, 당당하구나, 당차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전 좀 뿌듯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어떤 도전을 했다는 거, 작은 도전을 했다는 것, 전 도전이라 생각은 안 했지만 뭔가 성취감, 뿌듯함, 내 자신에 대한
좀 프라이드? 자신감이 좀 더 올라갔어요. 또 누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 장소가 개인적인 기억이 된다. 앞서 언급한 부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걸었던 길, 혼자 가봤던 장소는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한 장면으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기억이 좀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하루하루에 제가 뭐 했는지 그때 그 느낌, 감정이 너무 생생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보면 혼자 여행은 단순히 뭐 편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 감각을 되찾는 경험인 것 같아요.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현실로 돌아와서 이 편안함과 외로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순간 꽤 있죠. 한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연애. 여러분은 연애를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저에겐 연애란 재밌다. 확실히 재밌습니다, 연애는.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다 줘요. 혼자 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설렘, 두근거림, 기쁨을 더 짙게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또 재밌어요. 전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주 막 사교성이 뛰어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막상 또 누가 저한테 다가와주면 전 항상 웰컴이에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전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학창시절 때는 어땠는지 그냥 타인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연애 텀이 긴 편입니다. serial dater처럼 막 끊임없이 연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애인 생기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쪽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 성향상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쉽게 안 생겨요. 솔직히 저는 누군가한테 첫눈에 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개념, 컨셉 자체가 좀 애매해요. 개념이 좀 흐릿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첫눈에 반하지? 단순히 눈 한번 마주쳤다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좀 알아가면서 호감이 생길지 말지 그 윤곽이 드러나는 사람이라서 글쎄요, 제 삶에 첫눈에 반하게 된 순간이 올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편해지고 제 자신을 오픈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방어적이에요. 저는 좀 처음에. 좀 가드를 세우게 되죠. 막 제 자신을 먼저 막 드러내는 거,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상대방이 먼저 그 벽을 허물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저도 나중에 좀 마음의 문이 열리는 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애와 그 다음 연애 사이의 공백이 길어요. 또 저는 일단 사람이 헤어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혼자 지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애한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 헤어지고 나서는 내 시간도 찾고, 내 편안함도 되찾고, 내 일도 좀 신경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좀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좀 프로세싱이 되고 힐링이 된 다음에 마음이 이제 편해졌을 때, 막 조급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연애에 뛰어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어져요. 가보고 싶은 것도 가보고, 하고 싶은 것도 실컷 해보고. 근데 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편안함에서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참 재밌으면서 귀찮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연락해줘야 되고, 연락 스타일 맞춰야 되고, 상대방 서운하지 않게 체크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여자는 신경 쓸 게 많죠. 화장도 해야 되고, 나갈 때. 옷도 사야 되고, 특히 뭐 5일 내내 일하고, 주말 겨우 이틀 쉬는데 그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만난다. 희생이거든요. 물론 초반이야 좋아하는 마음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나중에 지쳐요. 분명 혼자 있고 싶어진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시간, 내 여유도 찾고 싶어져요. 그리고 찾게 돼요. 결국 삶의 중심이 초반에는 이제 뭐 연인이었다가 연애였다가 나에게로 옮겨집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편안함에 중독이 됩니다. 누군가를 내 삶에 들이는 게 상상이 안 가요. 단순히 뭐 연애를 떠나서 또 나만의 루틴이 생기면 더더욱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게 돼요. 집순이신 분들 집에서도 할 일 많지 않나요? 집에 있으면 뭐 심심하고 뭐 지루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집에서도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걸 계속 만들기도 하고
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저는 집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계속 움직여요. 찐 집순이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이건 큰 오산이라는 걸.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혹시 몰라 나중에 내가 커서 정말 큰 집, 완전 넓은 집을 혼자 살게 되면 그땐 누군가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반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내 공간이 더 넓어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더 혼자 누리고 싶어져요. 편안함이 무섭거든요. 중독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야겠죠. 어쨌든 이 편안함과 외로움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 둘이 되는 걸 택하면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반대로 또 편안함을 누리면서 전혀 외롭지 않길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스포티파이 설문조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들어보신 후에 투표해주세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도 꾸준히 언급이 될 거예요. 저의 팟캐스트에서. 또 팟캐스트 이름이 혼자 있는 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혼자 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굳혀버리면 어떡하지? 굳어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좋아서 안주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없는 조바심을 내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는 것도 내가 아니기도 하고 뭐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해야겠죠. 여러분도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경험 혹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팟캐스트 관련 쇼폼이나 모든 컨텐츠는 저의 유튜브 채널 또 혼자 하는 게 좋아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서도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